오늘 주제를 제가 우크라이나 정세와 한국 안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4년간 진행된 정세와 관련된 보도 때문에 좀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고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지만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이 소련 러시아 정말 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마다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6.25 전쟁이 좀 생각납니다. 6.25 때 소련이 앞세운 북한이 침략을 하고 우리가 힘이 붙이니까, 유엔군의 도움을 받으니까 전쟁을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6.25 전쟁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오늘 아침 여러분들 시간 조간신문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젤렌스키와 푸틴에게 중요한 휴전 제안 28가지를 내놨다. 28가지. 그 내용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보고 EU가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28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돈바스 지역이 한반도의 절반 정도 면적이 돼요. 그 돈바스 지역을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일부도 내어주라. 휴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 7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데 60만 이하로 70만 이하로 줄여.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일 걱정이 뭐겠습니까? 자, 종전하고 나서 러시아가 다시 침략을 하면은 침략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나토에 좀 가입하고 싶은 거죠. 나토는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전체의 침략을 관주해서 바로 군사적으로 집단 대응할 수 있으니까 나토 가입을 포기해라,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다음 안전장치를 생각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국경에 나토 군대, EU 군대를 좀 보내서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수 없도록 좀 해달라. 이것도 무시받았습니다. 이걸 미국의 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전달되어 있고 푸틴한테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전쟁기념 사업회장이 기가 막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은 얼마나 진짜 숨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세가 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느냐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푸틴은 52년생입니다. 푸틴은 재미난 이력이, 할아버지가 스탈린의 주요 셰프였습니다. 스탈린의 일거수일동을 제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봤던 거죠. 52년생인데 권력을 잡고 나서 한 4년간을 친구한테 내주고는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 권력을 완전히 러시아를 장악하고 권력 기반이 탄탄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젤렌스키는 상대적으로 조금 권력이 좀 불안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안 치렀죠. 전쟁 중이었어. 아니, 푸틴은 마음대로 놀립니다. 너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대행 아니냐? 선거를 안 거쳤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법적으로 좀 놀림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군수품을 조달한 측근이 부패 혐의로 지금 상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걸 염전사상이 잘려요. 젤렌스키 권력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러시아 우위가 유지되고 있고 속수무책이죠. 점령지를 자꾸 내주고 있으니까. 또 외교적으로 봐도 조금 EU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러시아가 여차하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너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협박하니까 직접 군사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 튼튼한 우군이 되어야 할 트럼프가 계속 젤렌스키를
조금 그렇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굉장히 엷어졌다.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어. 시간은 이제 푸틴 편이 된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이 제안한 28개 그런 패배에 가까운 패배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종전 조건을 갖고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꼬리를 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젤렌스키는 어쨌든 트럼프와의 관계가 그래도 중요하다. 트럼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됐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EU에 대해서 계속 좀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몇 개 나라가 더 생기냐? 14개 나라가 CIS 국가가 생겨서 탄 들어갔네.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생긴 거죠. 이들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뜻대로 러시아에 굴복해서 친 러시아 정권 내지는 러시아 위성 국가가 되면은 이 14개 국가의 안전도 우려된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틈만 나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무너지면은 동굴아파도 무너지고 서유럽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라. 이런 외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너무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서방 국가들이 군사력을 직접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단 한 번쯤 이 전쟁의 조건을, 종전의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를 한번 공격했죠. 쿠르치크 지역을. 점령도 상당 기간 했습니다만, 이 쿠르치크 지역에 이제 북한군이 가는 거죠. 이제 쿠르치크 지역만 본다면은 침략을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침략했지만, 그때 북한군이 그걸 핑계로 러시아를 도왔는데, 이 쿠르치크 지역이 2차 세계대전 때 한 40만 명이 한 번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히틀러가 결국 패배하는 그 지역이 쿠르치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쿠르치크도 한번 공격해보고, 에이테크럼스라는 좀 중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도 있는 군사시설에서 공격해보는데, 푸틴은 그때보다 더 큰 보복을 해서,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어제도 공습을 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25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또 종전하라고 미국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어쨌든 간에 품위 있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품위 있는 종전선언이 가능하겠습니까? 땅 내주고, 그죠? 군사력 줄이고, 이게 무슨 품위 있는.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사면 초가에 빠져 있지만 어쨌든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인 거죠. 크림 반도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좀 기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지중해 섬에 그 크림 반도가 있습니다. 이 반도에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병합을 합니다. 병합하는 방법이 뭐냐?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한 68%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서 정치 장교들이 공작을 해서 크림 자치정부에다가 공작을 해서 자치정부를 장악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합니다. 독립을 선언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독립국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외교정책을 결정하겠다. 독립 선언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는 러시아하고 병합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러시아하고 병합하겠다는, 러시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합을 허여한다. 병합하기를 원하니까 허락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드리기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일 합방 조약을 원문을 잘 못 보셨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잘 못 내놓습니다. 한일 합방 조약, 경술국지 조약의 핵심은,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허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여. 조선 황제는
조선반도에서의 모든 정치적 제 권리를, 모든 권리를 일본 천황에게 바친다는 얘기죠. 일본 천황은 조선 황제의 그런 간절한 요청을 허여한다, 이렇게 허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병합하는 과정이 평화적 병합 힘으로 해놓고도 절차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크림 반도가 자치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독립한 국가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평화를 원했고 우리는 평화를 하도 원하니까 허여한다. 그것을 요구를 받아준다. 이렇게 하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절차 때문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말에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종전 전에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때 미국은 그러한 국제법을 아니까 한국은 100년 동안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40년을 두고 나중에 5년씩 다 통일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크림 반도를 먹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체를 그런 방법으로 러시아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 푸틴의 전략이다. 이거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는데 트럼프는 계속 오늘도 뭐 일랑 우크라이나 주권을 존중한다 이랬어. 28랑 중에서. 그래서 어떻든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의 위성국가, 친러국가, 친러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종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 성과 문제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죠. 중동도 평화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좀 종전 성과를 좀 낼라 했는데 뭐 푸틴한테 사기만 당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한테 계속 사기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트럼프는 지금 국내 선거에서 완전히 전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초반에 그 등등 기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푸틴은 계속 트럼프를 활용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런 외교 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또 푸틴은 또 미국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는데 협상할 준비되어 있다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또 땅은 우크라이나 땅은 계속 점령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뭐냐? 종전 조건을 이렇게 완전히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푸틴의 전략을 오늘 조금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시는 분 많이 있죠? 휘발유만 쓰다가 전기하고 휘발유 차를 섞어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은 지금 푸틴 정부의 총참모 총장입니다. 총장인데 이분이 이론가인데 이 분자 붙이도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nom자 붙일 수 없고 그냥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군사 이론이 이런 겁니다. 처음 쓰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군사 수단과 비군사 수단을 결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정치적 목적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을 친러시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러 정부로, 젤렌스키를 붕괴시키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군사적 수단과 외교, 군사, 심리전 수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특수작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 배치하고 군사적 조치를 하고 군사 행동 특별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 푸틴과 또 EU와 이렇게 계속 흥정하고 사이버 공작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는 18%에 달하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꾸 반젤렌스키 정치 세력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젤렌스키를 흔드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집권시키려는 이러한 군사 전략인데 이 전략을 세운 사람을 총참모 총장을 시켜놨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하이브리드 전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게라시모프입니다. 지금은 게라시모프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평생을 국방 분야 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게라시모프의 독창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이미 손자병법이 언제쯤 나왔을 것 같아요? 2500년 전. 아우 누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원전 500년대, 510년대쯤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요. 2500년 전에 쓴 손자병법 3편 모공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과 이런 비군사적 수단을 같이 결합해야 된다. 뭐 우리 전사에도 이런 많죠. 많은데 그러나 이것을 현대적인 이론으로서 이렇게 정립해서 푸틴에게 제공한 사람이 러시아로서서 게라시모프가 이런 전략을 짜줬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밑에 보면 도시 이름 하나 익숙한 도시 있죠. 얄타회담. 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졌던 얄타회담. 얄타회담에서 남북 분단선이 논의되었다는 주장도 있죠. 그래서 크림반도가 한 65% 상당의 러시아계 주민이 있는데 당시 언론을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복면을 쓰고 크림반도에 나타나요. 2,000명 정도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가면 러시아의 정치 군관, 정치 장교들이에요. 정치 병사들. 선무 공작을 하는 거예요. 2,000명이 들어와서 크림반도를 독립시켜 가지고 러시아에 병합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독립을 반대한다 소리를 못하게 정치 공작을 2,000명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복면을 쓴 정치 장교 2,000여 명이 활동하다 나중에 결국은 자치정부 안에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러시아에 갖다 바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17일 날 당시에 저는 국방부 차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러시아가 병합을 허용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때 크림반도를 내놓을 때만 해도 전쟁, 큰 전쟁은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크림반도를 도로 찾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먹고 너무 쉽게 먹은 거예요. 서양의 견제를 받지 않고 EU 국가들이 나토 국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크림반도 잘라서 먹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르고 싶은 지역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크림반도와 같이 먹으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푸틴은 앞으로 정치 군사 전략을 짜갈 것이냐? 이제 답은 나와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푸틴 말의 표현을 들으면 행정 수반 대행입니다. 젤렌스키를 무조건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야, 너하고 총전하고 싶은데 젤렌스키 너는 물러나라. 너하고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젤렌스키를 무력화시키고 그 18% 정도의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 젤렌스키 정치 세력을 키울 겁니다. 그 세력을 키우고 사회적으로는 자꾸 스캔들, 부패 스캔들도 SNS로 계속 확산시키는 거죠. 젤렌스키 불리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죠. 사이버전을 펴서 또 전쟁의 공포를 계속 만들고 해서 전쟁에 대한 염증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젤렌스키 정부를 무력화 내지는 퇴출시키는 것이 1차적 관건일 겁니다. 젤렌스키 없으면 우리 협상할게. 종전 가면 그렇죠. 강경한 젤렌스키를 빼고는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 때문에 종전 협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종전선언 안 해도 돼. 조금 몇 달 더 전쟁해서 완전히 키우, 이전에는 키예프로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전쟁 승리로 끌 기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저항할 의지를 고갈시키는 작업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 지원한 것은 핵무기 카드로 철저히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서 제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통제하에 두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해 놓고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저 발표 내용이 너무 나갔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28개 협상안을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론 방송을 자주 합니다만은 트럼프 바로 직시해야 된다.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것은 종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이성국가로 만드는 건데, 트럼프는 거기에 자꾸 푸틴의 위장평화 공세와 여러 가지 전략에 자꾸 말려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28개 항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주는 교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오른쪽 사진에 번거지 모자입니까? 저 무슨 모자 쓰고 있는 오른쪽 누굴 것 같아요? 아우, 잘하시네. 사진 잘 모를 수 있는데 김일성입니다. 48년도 김일성이고 1912년이니까 36세 김일성입니다. 옆에 훈장 달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 군 휴양소 하진포 가보셨어요? 하진포에 가면 지금 또 있을지 모르는데, 하진포에 가면은 어린 김정일과 같이 뛰어노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사진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사람 아들이 레베데프. 소련이 극동군 25군에서 스티코프가 사실상의 그 밑에 정치적인 모든 기획 업무를 합니다. 북조선 공화국, 지금은 북한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김성주,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문제부터 그것을 집권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설계했던 사람이 레베데프예요. 저 사람은 정치장교입니다. 일찍이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김일성 사진을 내놓고, 이 사람이 다음에 너희들 지도자다, 박수 쳐라, 지지할 거냐? 그거 아닌데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들었는데. 그럼 숙청하고 시계 뺏고 또 만주 쪽가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지방당이 먼저 성립돼요. 평양에서 중앙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 지방에 조선 노동당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 지방에서 전부 이렇게 정치 선무 공작을 통해서 민심을 조작해서 통제해서 얻어놓고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내서 김일성을 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기획했던 레베데프예요. 크림반도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식 하이브리드 전략.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북한을 접수했던 구소련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로 먹는 러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레베데프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티코프죠. 그래서 저 그 생각이 요즘도 많이 납니다. 옛날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창설한 소련의 정치 노하우가 다시 푸틴이 와서 다시 재사용되고 있다,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만큼 열심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실제로 또 군대도 보내갖고 참전도 했고, 북한식 하이브리드 전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두 개 국가가 존재하면 이제 국가끼리 전쟁을 안 해야 되니까 유엔에 같이 가입했으니까 전쟁이 아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개 국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정치 목적에서 우크라이나 침략하잖아요. 두 개 국가로 두 개 유엔에 가입하더라도 야역이 있으면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 체제를 적화시키겠다는 국가 의지, 체제 의지가 있으면은 두 개 국가는 평화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은 계속 크림반도에 있는 65%의 러시아 주민을 활용했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18%의 러시아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 체제를, 정당한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체제 내부에 여차하면 친북 세력들이 북한이 자기 왔을 때, 북한에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를 살피는 노력, 억제하는 노력,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하듯이 북한도 지금 열심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거예요. 두 개 국가로 되어 있지만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약화시키고, 우리 정당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런 틈을 타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체제 통합을 노리는 그런 새로운 전술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보 분야에, 북한 분야에 연구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번째 선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났을 때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하면은 자동 개입 조항 하는데 어느 내용에도 한미동맹 조약에 자동 개입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느 양쪽 중에 어느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각국의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개입은 한미동맹이 무조건 작동한다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미국은 전쟁 수행법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다는 건 왜 세냐?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2달간 군사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의회가 철수를 요청하면 한 달 이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할 동안에서 3달 동안 미국 대통령은 어떤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했죠. 한밤의 군사작전. 이란 군사작전을 초토화시키는데 그건 미국 국내법에는 다 맞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이 위기 시에 한반 새로운 위기가 생겼을 때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점검해야 된다. 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법입니까?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예요. 정말 6.25 전쟁 때는 신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트루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쟁 일어났다. 전쟁을 전화를 받았어요. 에치슨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받고 그때 자기 고향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영감이 있어서 이거 스탈린이 사주한 짓이야. 스탈린이 한 짓이야. 내가 당장 돌아갈게. 워싱턴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 막아야 돼. 한국을 와본 적도 없고 아시아를 와본 적도 없는 트루만이 그런 결심을 해요. 그 다음날 두 번째 전화 받고 돌아와서 바로 군사 개입을 결정해서 막을 수 있는데 그 지도자 간에 뭔가 영감과 신뢰 이런 것이 있어서 작동된 거예요. 위기 시에 한미동맹을 작동하도록 하는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훈은 유엔에는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그때 유엔이 한국제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구소련이 스탈린 정권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겠어요? 이번 전쟁 기념관을 구석구석이 관람하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중국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러시아 입장은 구소련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대신에 장개석 대신에 모태동 정부를 상임이사국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안 받아주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항의의 표시로 말리크라는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결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을 통한 우리가 어떤 집단 방위에 도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 그 답이 5번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협력이 강화되고 군사관계가 회복되고 동맹관계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좋으라고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의 기능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교훈은 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친북 정치 세력 이 심리전에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할 때도 사이버 사령부를 늘 봤습니다. 우리 사이버는 국내법이 너무 촘촘하게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사이버상의 어떤 공격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공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공격을 할 수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이버 전장에서 우리가 늘 열세의 환경에 있다. 우리는 손을 좀 묶어놓고 한 손을 묶어놓고 있고 저는 양손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10개 손가락을 갖고 컴퓨터를 뜯어 있고 손가락 1개 가지고 똑딱똑딱 하고 있어요. 이 사이버 전장에서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한때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독립할 때 1700기 정도. 우크라이나가 1996년 부다페스트 조약인가 해서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 반납하고 러시아가 그것을 폐기했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정부 지도자들은 야 우리가 핵무기가 있었으면 러시아한테 이게 수모를 안 당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북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 핵 폐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굳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안보에 큰 부담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동북아 아시아의 끝자리 가장자리에 있어서 뭐 역사적으로 늘 비극이 있었고 뭐 해양 시력과 대륙 시력의 접촉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진은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지도. 이걸 언론에서 어떻게 쓰냐면 뒤집힌 한반도 하는데 나는 뒤집힌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180도 각도를 달리한 한반도 지도인데 이거 누가 공개한지 아세요? 설명한지. 연합사령관 브론슨, 오늘 안보 정통하신 분 계시네. 브론슨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저께 사진을 공개해서 이 사진을 주한미군 교재로 쓰겠다. 이 사진을. 한반도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이 한 700km 떨어져 있고 도쿄가 한 900km, 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해군 블라디보스톡이 한 800~900km 떨어져 있고 뭐 대만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타이베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가장자리 끝자리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이 한테 묻길래 왜 지도를 저걸 공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 역대 사령관들, 주한미군 간부들은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아니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그렇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중요하다. 주한미군을 함부로 줄인다든지 역할 변화, 역할 축소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 미국의 관료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저 사진을 보고 주한미군이 얼마나 미국이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던진 한 장의 그림인데 너무나 좋죠. 좀 안심이 가죠. 미국도 우리를 중시하니까. 이 사진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브론슨 사령관 제가 한 2분 만났는데 저 그림 하나 만들어서 지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개해 준 게 정말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입니다. 100만 불 너무 약합니까? 100억 불짜리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미국의 전략가들도 한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들으면 좀 답답하고 그렇지만 6.25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답답했지만 그 답답한 것을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캔두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정신 하나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우리 국가가 직면했던 모든 정치, 외교, 안보, 문화 문제를 해결했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앞으로 후배들한테 공업을 하고 사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는 독립운동을 하지만 이분도 약간 통찰력을 갖고 어렵고 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멀리 내다봐야 된다. 사람이 인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이걸 글 남겼습니다. 저는 이 글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안보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모두가 답답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극복해서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시대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국가 추구해야 될 시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 했죠. 이제는 웬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분단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 또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통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 해가면은 안보 문제점 다 극복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 우리 행복과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